오늘은 부동산학 개론 6장 부동산 정책론을 하겠습니다. 네. 장 부동산 정책론 01.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간혹 나와요. 간혹.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알죠? 주거급여제도 이거는 그 저소득층한테 주거에 관련된 현금을 지급하거나 쿠폰을 주거나 이런 거예요. 주거 안정성을 갖다가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고요.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아실 거고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02.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1인 가구라든지 직장인, 학생 등을 위해 가지고 역세권 근방에다가 주택을 지면은 일정 규모 이상 되면은 주차장 면적 같은 것들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좀 없어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파트랑 틀려요. 목적형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03.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가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그쵸? 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하고 틀리게 분양할 때 먼저 건물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를 통해 가지고 돈 번다는 사람들 좀 들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가수요를 창출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04. 분양 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일정, 건축비 플러스 토지비, 이윤 이거 다 포함해 가지고 일정 이상 분양가를 높게 못 받게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들의 신규주택 부담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05.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그쵸? 시장의 실패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부동산 정책이에요. 06. 토지비축은행 제도는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로서 직접적 개입에 해당한다. 정부가 직접적 개입을 하는 게 있고 간접적 개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간접적 개입 같은 거는 흔히 이제 세금 같은 거, 취득세, 양도세 이런 거를 갖다가 하는 게 간접적 개입이고 직접적 개입은 직접 정부가 땅을 사가지고 토지를 사가지고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거를 파는 제도예요. 그래서 토지 비축 은행 제도입니다. 이게요. 07. 토지 비축 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예, 6번하고 7번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08.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간접적 개입 방식이다. 그렇죠. 아까 전에 주거급여제도 같은 보조금 제도가 간접적 개입 방식입니다. 23회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기출문제.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1번. 토지비축제도는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2번.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3번.
용도지역 지구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4번. 토지 선매에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 해설. 토지 선매에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국가지방자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 투자기관이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당의 토지를 매수할 자, 즉 선매자를 지정하여 당의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은 틀린 것이다. 5번. 토지 적성 평가에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쵸? 1번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2번은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거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만드는 제도예요. 그래서 계획을 미리 세워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 그래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3번 용도지역 지구는 토지 이용이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 용도를 지정을 안 해놓으면 나라에서 땅이 전부 다 수익 목적으로만 다 개발이 될 거예요. 다 아파트로 가든지 다 상가로 가든지 그러면은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돼가지고 토지의 계획적인 이용, 효과적인 이용을 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 및 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토지 선매 제도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선매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협의를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강제로 수용하게 한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5번에 토지 적성 평가라고 하는 거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같은 거 봐가지고 토지의 성격을 갖다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좋은 땅, 나쁜 땅 이런 것들 평가하는 겁니다. 예. 공구. 공공재는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소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돈이 안 되니까 과소하게 생산되겠죠. 12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렇죠.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가지면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거. 그러니까 공공재가 아니라 그거는 일반적인 재화 같은 것들, 돈 주고 사는 것들은 경합성이 있고 배제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한계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공공재는 그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공공재의 성격이니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30회. 네. 30회 기출문제.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1번.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2번.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한다. 해설. 공공재란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성의 특성을 가지는 재화로서 국방, 경찰, 소방, 도로, 의무교육, 공원 등을 말하는데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소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반드시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3번.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4번.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5번. 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그쵸?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2번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한다. 정부만이라고 써가지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지문 같은 거 혹시 나오면 이렇게 뭐뭐만
뭐뭐 한다. 그럼 그거는 틀린 지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11. 외부 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그렇죠. 외부 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를 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걸 외부 효과라 그래요. 근데 그 영향 같은 게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2. 인근 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이나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아파트 시장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란 건 좋은 뜻이에요. 가격이 오른다는 생각이고 부의 외부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건 뭐냐면 쓰레기장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럼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13. 용도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14.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예, 이거는 공공재랑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 즉 수요와 공급이 딱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재고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재화들은 다 이렇게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죠. 26회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기출문제.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1번.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2번.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 해설.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핀피 현상이 발생하며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 3번.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4번.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5번.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 토지 이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쵸? 이거는 뭐 설명을 했으니까 외부 효과는 제3자에게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거. 네. 정은 좋은 뜻이니까 핀비고 뭐 님비 현상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부가 님비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고 3번, 4번 뭐 이런 것들 다 5번. 5번 같은 경우는 토지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토지 시장이 효율적인 상태로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하겠죠? 그런 식이에요, 네. 지문은. 15.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 중 하나이다. 용도지역 지구제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부의 외부 효과를 저하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27회 기출문제. 용도지역 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1번.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해설.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3번. 사적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의 한 수단이다. 4번.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예. 용도지역 지구제 같은 거는 1번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2번. 공중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면은 주거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제2종 전용이에요. 이건 약간 문제가 약간 지저분하죠? 제1종 전용 주거지역도 있어요. 그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이에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3번 사적시장,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4번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건 알아두세요. 뭐냐면은 3종 주거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지정될 수도 있어요. 같이. 그 다음에 5번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원환경보유지역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이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복 지정되지 않아요. 한 곳으로만 지정이 됩니다. 이건 좀 큰 뜻이에요. 지역이 지구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내 안에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지정됩니다. 네. 16.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건 한번 쭉 읽어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17. 민간매입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그렇죠?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잘 봐야 돼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에요. 그럼 민간이 매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부동산을 사가지고 주택 같은 거 사가지고 임대주택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18.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는 가격 같은 것들이 급하게 올라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임대주택은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민간이니까 집주인이 자기가 재산세에 대한 손해 같은 것들을 임차인한테 떠넘겨가지고 수익을 더 창출하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완화될 수 있고 민간은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9.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렇죠. 장기전세주택 같은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받아 전세 계약 방식이에요. 전세니까 장기전세주택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주택도시기금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지원을 받아. 이게 중요한 문구예요. 20. 임대료 보조정책은 수요자 지원 주택정책의 한 형태이다. 그렇죠. 임대료를 갖다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 즉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보조정책이에요. 21. 주택임대료 보조정책을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 주택 임대료를 갖다가 도와준다고 하면, 그러면은 일반적인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낮은 금액으로
주택을 임차할 수 있으니까 공급은 늘어나겠죠. 수요가 늘어나겠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22. 주택 바우처, 하우징 바우처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이다. 23. 주택 바우처는 저소득 임차 가구의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 보조 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나라나 지자체, 특히 지자체에서 많이 해요. 주택 바우처. 그래서 일부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그래서 뭐 계약서 들고 가면은 일부 임대료를 갖다가 지원해주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24.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그쵸? 임대료 규제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계약 갱신했을 때 5% 내에서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그게 임대료 규제예요. 25. 임대료 규제 정책은 가격 통제 방법 중 최고 가격제에 해당한다. 26.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임대료가 하락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나타난다. 25번 같은 거는 뭐 최고 가격제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26번 같은 거는 조금 애매해요. 이건 이게 명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임대료에 대해서 상승을 규제해버리면은 공급이 안 늘어나면 수요는 고정되어 있거나 늘어나고 그럼 임대료가 규제이기 때문에 막 늘어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규제가 효과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적으로만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임대 규제가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틀릴 수 있어요. 네. 27.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임대료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그쵸?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27번, 28번에 다 있네요. 28. 정부에서 균형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규제하는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26회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기출문제. 정부의 주택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함. 정답. 4번. 1번. 주택바우처, 하우징바우처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이다. 2번.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3번.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4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해설.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저하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감소시킨다. 5번.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예. 주택바우처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 임대료 보조금 지급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으니까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설명한 대로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유축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임대료 규제를 하면 질적으로 향상되지 않겠죠. 왜냐면 투자를 안 할 거니까 임대인이.
그럼 질적으로 저하가 될 것이고,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부담되지 않으니까 주거이동이 촉진되지 않죠. 그냥 그 집에 계속 살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5번은 얘기한 것처럼 장기전세금 국가나 지방자치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9.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설명드렸고요. 민간임대주택이에요. 공공임대주택은 아닙니다. 30.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균형임대료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임대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다. 임대를 더 받는 게 아니라 임대료 상한보다 높은 경우면은 균형 임대료가 임대료 상한보다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와 공급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1.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 한다. 32. 조세의 전가란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귀착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을 귀착이라고 하는 거고, 정가는 남한테 떠넘기는 게 정가니까. 29번 같은 것들, 재산세 부과되면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거, 이게 조세의 전가입니다. 33.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쵸? 전가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격을 더 높게 받아가지고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34.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의 동결효과, 락인 이펙트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집을 안 팔아요.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35. 주택 수요자의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고 주택 공급지의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 경우 재산세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자에게 많이 귀착된다. 그쵸.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 가격에 반응을 잘 안 하고 공급 곡선은 탄력적일 때, 가격에 따라서 많이 반응이 됐을 때 재산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자에게 많이 귀착될 수 있다. 왜냐면은 비싸든 싸든 상관 안 하고 수요는 딱 거의 고정돼 있다고 치면은, 그쵸? 그래서 가격을 비싸게 해도 재산세를 부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임대료 같은 걸 높게 해도 수요는 변하지 않으니까 주택 수요자에게 많이 귀착되는 거죠. 36.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 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어야 돼요.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다. 그러면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인차를 안 하니까 재산세 부담은 수요자한테 귀착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35번, 36번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지문을 바꿔가지고 많이 내요. 틀리라고. 그래서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에는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러면 공급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37.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완전 비탄력적인 거니까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면 가격에 의해 가지고 변동되지 않으니까 자원 배분 왜곡이 초래되지 않아요. 22회 풀어보세요. 네. 기출문제.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정답. 3번, 1번.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다. 2번.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증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3번.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 해설. 동결효과란 가격이 오른 부동산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의 처분을 기피함으로써 부동산의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를 말한다. 동결 효과가 존재한다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로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거래량은 더욱 감소할 수 있다. 4번. 조세에 전갈한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 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번. 부동산 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한다. 그쵸. 여기서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1번은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이런 것들이 취득 단계에 되는 거고 2번은 헨리 조지는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이거는 한 번 나오면 잘 안 나올 건데 그리고 3번은 당연히 동결효과 얼어가지고 나오지 않는 게 동결효과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가가 하락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4번 같은 건 아는 거고 5번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편해. 정책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7장. 7장입니다. 부동산 투자론. 01.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그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02.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대출받고 나머지 거는 뭐 전세자금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내 투자비가 가장 작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런 걸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 내 투자 대비 대출 껴가지고 가는 거 이걸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03.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04.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총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 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즉 시장 이자가 4%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자 다 빼고 나의 자본 수익률이 6%다 라고 하면은 그건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시장 이자율보다 내 자본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출 안 받고서 그냥 내 돈으로 하는 게 나은 거죠. 왜냐면 돈 벌어가지고 다 은행에다 이자를 내야 되는 그 갭만큼 내 수익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시장 이자율이 내 수익률보다 낮았을 때 하는 겁니다. 05.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의 변화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시장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이를 체계적 위험이라 한다. 네. 체계적 위험은 투자자가 노력해서 개인적인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화를 투자자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자주 나와요. 이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바꿔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06. 비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또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 예, 반대로 비체계적 위험은 투자자의 노력으로 피할 수 있는 위험을 갖다가 얘기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구성하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07. 경기 침체로 부동산 수익성 악화가 야기하는 위험은 사업 위험, 비즈니스 리스크에 해당한다. 그렇죠. 경기 침체로 부동산 수익성 악화가 되는 거는 사업 위험이라고 합니다. 수익에 관한 거. 08. 운영 위험이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것도 아까 전에 경기 침체로 야기되는 위험은 사업 위험입니다.
근데 내가 운영을 하는 거, 부동산을 운영을 하는 거는 뭐 사무실 관리라든지, 내가 쓰고 있는 직원이 파업을 해가지고 비용이 올라간다든지 영경비 등의 변동 같은 게 생겨가지고 확정되지 않은 비용이 지출들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운영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구, 유동성 위험, 리퀴더티 리스크, 이란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이거는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바로 팔리지 않아가지고 내가 현금화 시키지 못하는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같은 거는 금방금방 팔리는데 땅 같은 거, 임야 같은 건 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2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부채 비율도 커지며 지렛대 효과도 커지고 금융적 위험도 증가한다. 그렇죠? 돈을 많이 빌리면 부채 비율 당연히 커지는 거고,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거는 레버리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버리지 효과도 커지고 금융적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11.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투자 부동산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 요구 수익률은 나는 뭐에 투자했을 때 적어도 시장 이자율만큼은 벌어야 돼. 3.5%는 벌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요구 수익률이에요. 즉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그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나중에 기대 수익률이 따로 있으니까 구분하셔야 됩니다. 12. 투자 대상의 요구 수익률은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 즉 시간에 대한 비용인 무위험률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인 위험할증률을 합한 것이다. 그래서 보통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은행에 돈 넣었을 때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 이자. 거기에 플러스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위험할증률까지 더해가지고 나는 은행 이자보다 더 받아야 돼. 3.5%가 아니라 5%야 나는. 이게 바로 요구 수익률인 거예요. 그럴 때는 위험할증률이 1.5%가 되겠죠. 대부분은 이거는 국채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채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무위험률은 국채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는 지문이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13.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변이계수, 변동계수가 작은 투자안을 더 선호한다. 당연하겠죠. 난 위험을 받아들이기 싫어. 난 안전적인 게 좋아. 그런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여러 가지 변동성이 없는 걸 좋겠죠. 그냥 안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나오는 수익을 갖다가 바랄 거니까 변동 개수가 작은 투자안을 더 선호합니다. 14.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이라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 증가할 때 위험이 증가한 만큼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 수익률은 높아진다. 당연한 얘기죠. 15.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경우 금융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렇죠. 모든 투자금을 다 내 돈으로 하면은 시장 이자율의 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23.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뇌 기출문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1번. 장래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변동이자율 대신 고정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해설. 장래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고정이자율 대신 변동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1번을 많이 틀리죠.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이자율도 올라갈 수 있는데 왜 대출자가 변동이자율보다 고정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할까? 대출자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올라갈 수 있으면 고정이자보다는 변동이자를 대출하기를 선호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이자가 계속 뛰고 있으니까 그
높아진 이자로 받기 위해서. 그래서 반대죠. 변동 이자율 대신 고정 이자율이 아니라 고정 이자율 대신 변동 이자율을 선호하겠죠. 대출자는. 근데 차입자는 반대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대출자가 아니라 차입자는 변동 이자율 대신 고정 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이렇게 쓰면 맞는 거예요. 근데 대출자니까 틀린 겁니다. 2번. 부채의 비율이 크면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할 위험도 커진다. 3번. 운영 위험이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4번. 위치적 위험이란 환경이 변하면 대상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화하는 위험이다. 5번. 유동성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예,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16.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사전 수익률이며 실현 수익률은 사후 수익률이다. 예. 17.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 인해 기대되는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로부터 계산되는 수익률이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투자를 실행하기 전에 투자자의 내심의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사전 수익률이라고 하고, 실현 수익은 투자가 끝난 다음에 실현된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후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 인해서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부터 계산되는 수익이에요. 즉 요구 수익률하고는 틀리죠? 네. 18. 기대 수익률이란 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현될 수 있는 수익률들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 19.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그렇죠. 요구 수익률이 5%라고 하는데 내가 캐시플로우를 짜가지고 봤을 때 들어가는 돈과 나중에 엑시트할 때 수익을 갖다 계산을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지 투자를 하는 거고, 그거보다 낮다고 하면 요구 수익률보다 못하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20수년가를 구할 때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따라서 수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가치를 갖다 수년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장래에 발생되는 수익을 갖다가 현재로 땡겨가지고 할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많이 나와요. 이 지문. 수년가를 구할 때 할인율은 기대 수익률을 사용한다 이렇게 써요. 아닙니다. 요구 수익률이에요. 수년가 꼭. 21. 수년가법은 가치의 가산원칙이 성립하는 반면 내부 수익률법은 가치의 가산원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수년가는 가치의 가산원칙이 성립돼요. 내부 수익률은 가산원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부 수익률이라는 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수년가법은 미래의 수익을 현재로 땡겨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번 그냥 쭉 보세요. 이거는 지금 외우려 들으면 헷갈리니까 가산원칙에 수년가는 성립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22.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해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호한다. 그쵸?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해 이렇게 보면 됩니다. 26. 한번 풀어보세요. 네.
기출문제.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정답. 2번. 1번.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해설.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2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은 경우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 투자안이 선호된다. 3번.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 표준 편차, X축과 기대 수익률, Y축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해설.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 표준 편차, X축과 기대 수익률, Y축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4번. 투자 위험, 표준 편차과 기대 수익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해설. 투자 위험, 표준 편차과 기대 수익률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5번. 무위험, 수익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해설. 무위험, 수익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23. 예, 보시면 좀 어렵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여기는? 1번 같은 경우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반대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지, 그래야지 선택을 하겠죠? 내가 원하는 수익이 5%인데 기대 수익률, 실질적으로 캐시플로우를 돌렸을 때 수익이 4%다. 그러면 그 투자안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거보다 커야지 한다. 1번 틀린 거고. 2번 같은 경우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을 경우 A 투자안보다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 A 투자안을 선호하게 됩니다. 여기는 A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즉 확정적인 걸 갖다 원하지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A 투자안을 선호하게 됩니다. 3번. 네.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회피를 하게 되면 위험이 높으면 기대 수익률도 높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급해집니다. 그쵸? 이게 4번도 똑같아요. 투자 위험, 표준 편차와 기대 수익률은 투자 위험이 높으면 기대 수익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4번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 5번. 무위험의 상승은 투자하는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 국채가 올라가가지고 기본 수익률이 올랐어요. 그러면 내 요구 수익률도 올라지겠죠? 왜냐면 이게 위험 할증률까지 붙는 게 요구 수익률이니까. 그러니까 무위험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해설. 네. 무위험, 수익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23.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 체계적 위험은 감소시킬 수 없고 비체계적 위험만 감소시킬 수 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체계적 위험은 투자자가 개인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시장에 내재져 있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비체계적 위험만 감소시킬 수 있어요. 이 질문 많이 나옵니다. 네. 24.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아니면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 25.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 26.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의 값을 갖는 경우를 제외하면 구성 자산의 수를 많이 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1이 아닌 경우는 1이면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리스크는 똑같이 되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27.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는 음의 값을 가짐으로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진다. 28. 효율적 프론티어, 어피션트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 대안을 연결한 선이다. 네, 이것도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돼요. 문제 몇 번 풀어보면 알 수 있어요. 29.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선택된다.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 대안들을 연결한 선인데 거기에 무차별 곡선과 만나는 접점이 최적의 포트폴리오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지 위험 분산 효과가 나타납니다. 플러스가 돼버리면은 효과가 안 나타나요. 26회 네. 풀어보세요. 네. 기출문제.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4번, 1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가 가능하다. 해설.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가 불가능하다. 2번.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설.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일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3번.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짐으로 위험 분산 효과가 작아진다. 해설.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는 음의 값을 가짐으로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진다. 4번.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5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해설.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네, 이제 포트폴리오 정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은 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2번, 상관계수가 1일 경우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작을 경우에는 효과가 나타나요. 3번,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가짐으로 분산 효과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지는 거는 음의 값이에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상관계수가 음의 값입니다. 그럴 때는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집니다. 4번, 효율적 프론티어하고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됩니다. 5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자산수를 늘리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체계적 위험은 안 됩니다. 이 정도 수준에 봤을 때 잘 안 나와요. 30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미상환 대출 잔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네. 이거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이 지문 그대로 그냥 외우세요. 내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갖다가 현재로 땡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미상환 대출 잔액을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즉 연금 앞으로 내가 매달 얼마씩 받아가지고 가는 거를 계산하는 거는 내가 앞으로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럴 때 현재 가치 개수는 미상환 대출 잔액을 계산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31.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의 역수는 감채기금 계수이고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는 저당상수이다. 이거는 감채기금 계수, 뭐 저당상수, 이런 걸 외우는 것보다 그냥 통으로 외우는 게 나아요. 그냥 헷갈려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다. 그래서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는 감채기금 계수고 현재가치 계수의 역수는 저당상수다. 그냥 저당상수는 뭐 숫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현재 가치 계수는 역수는 저당상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외우시는 게 나아요. 그게 훨씬 맞힐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32. 미래가치계수는 현재가치계수의 역수관계이다. 예. 미래가치 계수는 현재가치의 역수관계입니다. 33. 수익성 지수 PI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수익성 지수를 갖다가 계산할 때, 그러니까 즉 화폐 시간 가치를 갖다 고려해가지고 수익성 지수를 해야 돼요. 나중에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34.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에는 순현재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현가 회수기간법 등이 있으나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 해당한다. 그렇죠.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거는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로 땡겨가지고 보는 건데 이때 할인율을 계산해 버리면 다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거예요. 근데 회계적 이익률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35. 단순 회수기간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분석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1년에 1,000만 원씩 돈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그걸 10년으로 계산하는 거, 이게 단순 회수 기간이에요. 그냥. 36. 어림셈법 중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작을수록 자본 회수 기간이 짧아진다. 이것도 승수값이 작을수록 자본 회수 기간이 짧아진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나아요. 나중에 풀이했을 때 그때 한번 적용해가지고 볼 수 있으면 봅시다. 이거는. 37. 연평균 수년간은 사업기간이 서로 다른 사업 간의 비교를 가능케 한다. 그쵸? 연평균 얼마를 버느냐, 이걸 갖다가 중심으로 봐서 사업기간, 즉 5년짜리 사업과 10년짜리 사업 중에 내가 1년에 얼마를 버는가 를 갖다가 봤을 때 서로 다른 사업 간의 비교를 가능케 해줍니다. 38. 주택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저당상수를 사용한다. 이건 밑줄 쳐진 거 잘 보셔야 돼요. 거의 외워야 돼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할 때는 저당상수를 사용합니다. 저당상수. 39. 감채기금 계수는 미래에 사용할 금액을 적립하기 위한 매월의 적립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이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미래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갖다가 내가 넣어야지 되나? 적금 같을 때 쓰는 게 감채기금 계수예요. 40. 나대지에 투자하여 5년 후 8억 원에 매각하고 싶은 투자자는 현재 이 나대지의 구입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사용한다. 네. 현가 계수는 현재를 땡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즉 8억 원에 매각을 하는 거를 갖다가 5년 후에 8억 원이면 현재 8억 원이 아니겠죠? 그럴 때 현재 얼마냐? 이거를 계산할 때 현가 계수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41. 현재 10억 원인 아파트가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에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5년 후에 아파트 가격이니까 미래가치 계수를 쓰는 거예요. 현재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은 현재 가치 계수를 쓰는 거고요. 26회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기출문제. 화폐의 시간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1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3번.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 매월 말 불입해야 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 원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월 기준을 곱하여 구한다. 해설.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 매월 말 불입해야 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 원의 감채기금 계수 월 기준을 곱하여 구한다. 4번.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 월 기준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5번.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하면 1이 된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할 때는 이자 같은 것들이 이번 달 받으면은 그 이자가 포함된 원금 플러스 이자가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니까 거기에 또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복리 방식이 채택되는 거고요. 2번 같은 거 아까 전에 외우시라고 했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저당 상수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대출 받았을 때 내가 월이라든지 매 분기라든지 얼마를 갚아야 되냐, 원리금을 균등으로 상환했을 때 그때 저당 상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2번하고 4번하고 틀려요. 4번하고 똑같아요. 반대예요. 그래서 저당 이거는 5년 동안 뭐 50만 원씩 5년 동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를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의 역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니까. 근데 원리금은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저당 상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적금액을 갖다가 계산한다 그랬을 때는 아까 전에 감채기금 계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감채기금 계수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적금액 나오면 감채기금 계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러면 저당 상수 생각하시면 돼요. 예. 42.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의 할부금을 상환하고도 잔여액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쵸? 그러니까 즉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거는 내 돈으로 다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하고도 잔금액이 있다, 잔여액이 있다는 얘기고요. 43.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부채 감당률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내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1보다 크다는 건 내가 돈 번 게 부채, 이자를 내고 원금까지 내고도 남는 거, 그러니까 1보다 크다는 거고 작다는 거는 내가 번 돈이 이자하고 이런 걸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44. 순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순영업소득 방법이 있거든요. 나중에 다 계산 문제로 풀 겁니다. 이럴 때 재산세는 차감합니다. 그러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영업소득에서 거기에 비율을 때려가지고 소득세를 내니까. 예. 45.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하면 순영업소득이 된다. 예.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하면 순영업소득이 됩니다. 28회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이거.
네. 기출문제. 부동산 운영수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1번. 가능 총소득은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의 임대 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2번.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손실상당액과 불량부채액, 충당금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이다. 3번.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 각종 영업의 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이다. 해설.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소득으로 순운영소득이라고도 한다. 4번. 세전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5번. 세후 현금 흐름은 세전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이 운영수지 분석은 문제를 이렇게 내기도 하지만 계산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로 풀 때 한번 다시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뺀 거구나. 거기까지만 알고 계세요. 46.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해당 투자안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건 당연하게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 모두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택합니다. 47. 내부수익률이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네. 한번 한 두세 번 보세요. 내부 수익률은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내부 수익률은. 48. 민감도 분석은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그렇죠.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캐시플로우 같은 거를 짜가지고 있을 때 이자가 0.1% 변하면 내 수익이 얼마나 바뀌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즉 투입 요소가 변화하는 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게 민감도 분석이에요. 49.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투자안은 채택하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은 투자안은 기각한다. 대부분 다 1보다 큰 거를 좋아하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커야지 채택하는 거고 작으면 기각합니다. 50.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수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의 투자 판단 결과는 같으나 상호배타적 투자안의 경우 수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의 투자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네, 한번 보세요. 이거는 독립도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 판단 결과는 같으나 배타적일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 여기까지만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51. 회수기간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돈을 다 회수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필요 없죠.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28. 이것도 한번 보세요. 네. 의 기출문제. 투자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3번, 1번.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다. 해설.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2번. 수익성 지수는 순현금 투자 지출 합계의 현재 가치를 사업기간 중에 현금 수입 합계의 현재 가치로 나눈 상대 지수이다. 해설.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합을 현금 유출의 현가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즉, 사업기간 중에 총 현금 수입 합계의 현재 가치를 순현금 투자 지출 합계의 현재 가치로 나눈 상대 지수이다. 3번. 수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다. 4번. 회수기간은 투자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며
회수기간법에서는 투자안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장기인 투자안을 선택한다. 해설. 회수기간은 투자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며 회수기간법에서는 투자안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단기인 투자안을 선택한다. 5번. 수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서는 투자 판단 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서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 해설. 투자 판단 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서 수년가법은 요구수익률을 사용하지만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을 사용한다. 그 투자 타당성 분석 1번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익성 지수는 수익성이잖아요. 수익성. 그러니까 즉 수년금의 현금 수입 합계를 투자 지출 현가로 갖다 나누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투자 지출의 합계를 현금 수입 합계로 나누는 게 아니고 반대예요. 현금 수입 합계를 투자 수익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3번. 수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게 수년가. 순수한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회수 기간은 당연히 짧은 게 좋겠죠? 내가 투자한 거를 빨리 회수하는 게 좋을 테니까 장기적 투자안이 아니라 단기적 투자안을 갖다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수년가는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쓰는데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을 할인가로 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52. 담보인정비율, LTV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취급 가능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그쵸? 이게 뭐냐면은 뭐 LTV 60 그러면은 감정평가 금액이 1억이다. 그럼 6천만 원 빌려줄 수 있는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LTV라고 하는 겁니다. 53. 총부채 상환 비율, DTI은 차주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그렇죠. 이거는 총부채 DTI입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은 수익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 가지고,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은 이자 원금까지 해가지고 600까지는 이자로 갈 수 있고 400이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해 줄 정도면은 600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즉 52번의 담보 인정 비율은 담보 부동산에 관한 얘기고, 53번의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주의 소득에 관한 얘기예요. 54.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차주의 총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그렇죠? 총부채. D가 들어간 거는 전부 다 차주의 소득입니다. 차주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니까 원리금을 얼마나 갚을 수 있냐. 이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55. 총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부채 비율의 변화는 자기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동일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동일하지 않으면 영향을 미치겠죠. 56.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은 경우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 A 투자안이 선호된다. 그렇죠. 아까 전에 그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똑같을 경우에는 B가 편차가 더 크다는 거는 변동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작은 A 투자안을 선호하게 됩니다. 26회 한번 풀어보세요. 네. 기출문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재무 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1번.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2번.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 해설.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 3번. 부채 감당률 DCR 이 1보다 작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번. 담보인정 비율 LTV를 통해서 투자자가 재물의 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5번. 총부채 상환 비율 DTI은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예, 여기서는 시험을 갖다 맞출 수 있는 방법 그냥 재무비율과 승수 이런 문제 나오면 순소득 승수라고 하는 거는 총소득 승수에서 세금 같은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승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소득 승수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2번 같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에서 세금을 빼고 나면은 세후 현금 승수가 되니까 좋은 거는 세후 현금 승수가 세전 현금 승수보다 커야지 좋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맞히기 좀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는 게 다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1보다 크면은 내가 번 소득,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갖다 감당하고도 남는구나 되는 거고 작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모자르다는 거고 4번 담보인정 비율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LTV 투자자가 내 담보부동산을 갖다가 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 투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즉 재무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은 내가 번 소득에서 얼마나 대출을 갖다가 상환할 수 있는지 이때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문제가 푸시기 좋으실 거예요. 8장. 예. 그래서 오늘까지 7장 다 하고요. 다음에 8장을 하시죠. 뭐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계산 문제는 다 풀고 나서 한꺼번에 풀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것도 부동산학 개론 과목인가요? 그렇죠. 개론의 투자론 쪽에 많이 나와요. 아까 전에 그래서 뭐 현금 할인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했던 게 풀면서 보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